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주 종합경기장의 성면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는 뉴스 알아보고요. 세아베스텔 군산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네 번째인데요. 내용 짚어봅니다. 그리고 18년째 미궁인 사건이죠.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실종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북 지역 청년 일자리 현황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종합경기장을 지나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철거 공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요. 자, 성면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입니까? 네, 전주 종합경기장의 이제 철거를 위한 첫 단계로 먼저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성면 해체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현수막과 이제 안전띠를 이제 내걸고서 이제 시민들의 출입을 좀 통제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말까지 이 건물 내부의 천장과 이 벽체에 있는 성면들을 해체할 예정이고요. 전주 푸드, 종합경기장을 포함해서 전주 푸드, 수의실 등 총 연 면적이 36,0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성면 해체에 관한 이 철거 작업만 비용만 해도 110억 원에 드는 꽤 큰 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주 종합경기장이 신축된 지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자 성면 철거 작업 이후에 본 건물 철거 작업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1963년 이 전주에서 이제 전국체전을 진행하기 위해 종합경기장이 세워진 지가 벌써 61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 경기장을 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까지 성면 철거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본 건물은 내년 7월에 완전히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제 동시에 이제 컨벤션 설립을 위한 이제 계획도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좀 앞으로 좀 이 컨벤션 설립과 이 건물 철거 작업이 동시에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전주 종합경기장 내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자 지난해 전주 종합경기장에서는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또 가맥 축제가 열렸지 않겠습니까? 자 올해는 어때 이 장소에서 이 같은 이벤트가 치러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6월까지는 성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수와 단전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을 전혀 이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다만 성면 철거가 완료되는 6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일시적으로 이제 이 경기장을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의 큰 두 개의 행사는 예정대로 좀 치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시 복합 산업이라고 하는 마이스 중심의 이제 복합 공간으로 개발이 될 텐데요. 자, 앞으로 그러면 이 장소에는 어떤 시설들이 조성되는 겁니까? 네, 전주시는 이 전주 종합경기장을 롯데쇼핑과 함께 약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대형 전시장과 20개 정도의 회의실을 갖춘 그런 마이스라고 불리는 이런 복합 공간으로 좀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서신동에 위치한 전주백화점을 이쪽 이 종합경기장 부지로 좀 이전을 하면서 좀 확장을 하고 그 외에도 이 롯데호텔 전주점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종합경기장이 잘 개발되는 것을 좀 2028년까지 지금 완료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당장 내년부터 착공에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좀 현재 건설 경기나 이런 금리 이런 것들 좀 비교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알아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특수강 제조업 제인 세아베스텔 군산공장 이곳에서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사망 사고인데요. 사고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6일 군산의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소음기 배관 하부에 절단 작업을 하던 인부가 0.5톤 무게의 소음기에 깔리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말씀하신 대로 벌써 네 번째 사망 사고인데요. 처음 사고는 2022년 5월에 발생한 이 지게차에 이제 노동자가 부딪혀서 숨지는 사고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9월에 발생한 천장 크레인 작동 과정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도 이 연소탑에 있는 내부 분진 작업을 이제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난 지 딱 1년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까지도 받았었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비난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건의 사고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재판이 시작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맨 처음 발생한 2022년 5월의 사고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아직 검찰이 1년 넘도록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3건도 아직 노동부 수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업주로서는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노동부와 검찰이 수사 지연이 계속되는 것 또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법을 만들어는 놨지만 결국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 이런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과 노동부에서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고 이렇게 수사가 미적되는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엔 이런 사고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도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특별 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 재해 사고의 공동정범이라고까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관리감독기관의 책임도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전북 노동연대는 이 고용노동부의 위치는 이 사건에 관해서 제3자가 아니라 이 기업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것들을 시정할 또 의무와 책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뭐 공범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일련의 이제 사건들을 보았을 때 만약에 어떤 고용노동부에서 좀 명백한 좀 뭐 직무유기나 관리 부실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분명히 감사원의 지적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부작위나 또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말고도 또 산업안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 사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걸로 보십니까? 네, 먼저 두 법의 좀 차이를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산업안전관리법은 좀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법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좀 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좀 특별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좀 특별법의 성향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어느 하나의 법을 위반을 한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산업안전법으로 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재해 처벌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좀 다퉈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느 법으로 처벌하던 간에 지금은 형량이 너무 낮다라는 좀 산업계와 좀 법조계 비판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벌법을 어느 것을 조항을 이제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선고 형량을 좀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지난 2006년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뭐 지역사회에서도 좀 떠들썩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자, 사건의 전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도 이 전주 시내와 이제 전국의 휴게소 곳곳에는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당시 전북대 수의대 여학생 실종 사건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지역사회를 좀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시 전북대학교 이제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윤희 씨가 2006년 6월 5일 전주시 덕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종각 모임을 가진 뒤 이제 그날 새벽 2시 30분경에 혼자 살던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다음 날인 6일 오전 2시 59분부터 약 1시간가량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좀 이용을 했고요. 검색창에 112와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이 씨의 행적이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2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이윤희 씨 부모가 수사를 다시 촉구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서 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이윤희 씨의 부모님은 이윤희 씨의 행방을 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두 부부께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좀 가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두 분이 이제 80이 넘었기 때문에 자녀를 찾을 기력은 없지만 마지막 심정으로 자녀를 찾기 위해 좀 노력을 더 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하셨고 그래서 전북 경찰청과 덕진 경찰서에 좀 많은 협조와 좀 도움을 좀 요청을 좀 하고 있으십니다. 네, 고령의 부모는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네, 이 부모님들은 지금 이윤희 씨 실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를 인멸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윤희 씨 사건이 좀 여러 의혹이 불거진 게 2019년경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정북 경찰청장과 덕진 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유디 씨가 실종 며칠 전에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대부분 컴퓨터 메신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사용했던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록인데 이제 이 실종 며칠 전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기록이 삭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어떤 실종이 이제 어떤 범행의 대상이 된 것이라면 이 범인이 삭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직무유기로 고소한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찰 입장은 이제 구두상으로는 이제 충분히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해명을 드렸는데 납득을 못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다만 자세한 경찰의 기록은 수사상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언급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18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재수사 가능성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경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7명으로 좀 늘리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더불어 좀 당시 수사를 한 경찰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좀 탐문 조사를 좀 다시 해보겠다 이런 취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8년 전과 비교해서는 좀 과학 수사라든가 좀 여러 가지 좀 업그레이드된 좀 수사 기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장기 미제 사건들을 좀 해결한 사례들이 좀 전국에 몇 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어떤 성과를 내어야만 좀 부실 수사라는 좀 오명을 벗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부모님들의 한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점검과 전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민우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해마다 8,00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지역에서는 갖가지 지원책으로 청년 붙들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인구 문제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숙제 청년 일자리 문제인데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일자리 현황은 어떤지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최광수 우석대학교 보건의료 경영학과 교수, 정세용 JB 잡 앤 컨설팅 이사, 김태영 주식회사 테라릭스 대표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최 교수님, 전북 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전북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 일자리 문제가 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폭넓게 살펴보게 되면은 일자리에 앞서서 학업을 대학으로 서울 쪽에 있는 인서울이라는 어떤 명목으로 서울 쪽에 많이 진학을 하다 보니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에는 주로 학업을 위해서 전라북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20대 중반 이후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떠납니다. 그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청년 유출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통계청 자료나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최고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그냥 통계적 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 35% 정도가 유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고 다른 지역은 대체적으로 보면 10% 이쪽 저쪽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전라북도는 가장 높은 마이너스 35%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시간상으로 누적되는 것을 살펴보니까 청년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가 결국엔 전라북도를 떠나서 전라북도에 남아있는 청년 세대들이 아주 지금 미약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의 형태에서 보면 거기에 충분히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라북도 산업의 앞으로 그 미래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아무런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세영 이사님, 현재 전북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현황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일자리 통계를 내는 곳은 호남지방통계청인데요. 2024년 3월 달에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고용률은 64%, 한 1.7% 정도 올랐고요. 실업률은 1.9%. 어떻게 보면 완전 고용에 좀 가깝다는 그 수치만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연령대별로 보니까 20세에서 29세 고용률은 53.8%로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청년율 자체, 고용률 자체가 상당히 낮다는 건 앞서 최강숙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겠지만 유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한국은행 전북본부도 지역 경제 동향에 따라서 유출 이 부분을 해서 이제 숫자로 나타난 게 있더라고요. 20, 30대 젊은 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는데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그나마 지금 있는 청년을 좀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는 기업과 또 인력을 매칭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취업 박람회지 않겠습니까? 정 이사님, 취업 박람회를 여러 차례 개최해 보셨겠습니다만은 자,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종이나 직업은 어떤 것들이고 또 과거와 비교해서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번에 좀 많이 선호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안정성에다가 일단 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직업은 안정성 하게 되면은 일단 국가기관, 그러니까 즉 공무원이나 공기업 쪽이 우선이었고 그 다음이 3위가 대기업 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조사를 따라 보니까 바뀌어 버렸어요. 대기업이 일단 1순위로 올라갔고요. 2순위가 공기업, 3순위가 바로 공무원 쪽으로 일단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수입이었습니다. 결국 돈, 이제 안정적인 것보다는 이게 수입이 먼저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도 보게 되면은 워라밸이라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에서 이 부분이 안 돼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요즘 구직자들이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워라밸 이 부분이 강화되면서 엔잡러의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계속 저희가 취업 박람을 해왔었는데 특히 한때 전라북도에서 탄소 산업을 많이 모집한다 했을 때 탄소 산업적 업종에 대한 그 부분이 매스컴에서 많이 타오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 지원자가 몰렸었고요. 이제는 이제 전라북도 간다 했을 때 2차 전지라든가 새로운 수소 전지라든가 이런 쪽 간다 했을 때 이쪽에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김태형 대표님, 현재 수소 연료 전지 관련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자, 어떤 분야에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시고 또 채용 방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회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요 핵심 인력들은 채용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학 출신들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하게 보는 건 인성 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사람 뽑을 때 기본적인 것들에서 뭐 당연히 학습 능력은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인성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그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성이 좋은 신입사원을 선발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인성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을 때 박수 치는 것보다 힘들 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분들이 인성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면접 때 뭐 1시간 30분 짧게 이야기하는 곳에서 그분들을 발견하기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그 학생들은 필수 불가결하게 몇 년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분들 위주로 좀 많이 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지역 대학의 출신들을 이제 좋은 기업들한테 추천해주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기업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연관성이 좀 있게끔 하는 게 좀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추천해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가점을 먹고 이제 들어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청년 자원들은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응모하시는 그런 신입사원들이 우리 전북 지역 말고 또 타 지역에서 와서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이제 저희 같은 기업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아까 취업 박람회 형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기업들마다 어떤 기업들은 잘 준비를 해서 나가는 기업도 있지만 저희들처럼 어떤 특정 정보에 노출이 좀 덜 된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그 뭔가 이제 학생들이 저희들을 좀 알게끔 또는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 좀 알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도 어차피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는 항상 식당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마주치는 공간 내에서 기업들을 잠깐 이제 뭐 TV 화면에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잠깐 노출되더라도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저런 기업이 있구나 지역 내에 라는 것만 인식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홍보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취업 준비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데 비해서 자, 기업에서는 마땅히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자, 양측의 뭐 이런 인식의 격차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격차는 왜 생기고 또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게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실 맞습니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기업들, 중견이나 이제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고 홈페이지라든지 뭐 정리된 자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생들도 쉽게 검색을 하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연봉을 검색해도 안 나오고 복지가 얼마나 돼 있는지도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정보를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학교에서 이런 그 보통 졸업 시즌 한 3개월, 4개월 전에 그 학생들과 이제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뭐 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짧게 한번 30분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네, 그런 것들한테 학생들한테 홍보만 돼도 저런 대표, 저런 기업이면은 우리도 가서 좀 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고 인턴십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자리들을 좀 자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또 기업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지역 대학에서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 교수님. 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이고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다학적 노력을 뭐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역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그 아이디어는 지금 얼마나 지금 뭐 제한되고 있습니까?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네. 장수 지역에 네이버의 그 웹 관련 소설 회사를 하나를 지역과 연결을 시켜서 협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과 또 그 3자가 또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어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그 직업을 창출해내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장수에 끌어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의 청년들이 인터넷만 가능하면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고 자기의 그 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일자리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이 지역의 청년들의 유출을 막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결을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준다면은 앞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그 기대감으로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 사업의 취지라든가 기대감은 이제 큰데,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웹툰, 예. 뭐 작가라든지 뭐 작가 지망생들, 예. 이들의 또 반응은 어떻고, 주민들과의 뭐 유대관계, 예. 또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 먼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요. 이제 그 시작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성공 요소는 많이 있다고, 꼭 필요한 요소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일단은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지자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인 그 청년들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그 플랜을 보게 되면은 그 작가의 그 이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최근에 4명 정도가 지역에 이제 이주해서 거주하면서 그 주민들과 작가 활동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양성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작가를 장기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를 뭐 10년 내에 좀 길러보자. 그래서 작가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작가가 머무를 수 있는 촌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지역이 하나의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그것도 장수인의 그 하나의 중요한 랜드마크가 또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 사실은 자그마한 미라를 하나를 이제 뿌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 취지나 이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그 취지에도 맞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태형 대표님. 자, 청년들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김 대표께서도 이제 젊은 나이에 뭐 창업을 하셨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아기 유니콘 기업으로 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김 대표께서 보시는 전북의 창업 생태계 지금 어느 정도고 어느 수준이라고 지금 가늠하고 계십니까? 김관영 지사님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이제 그 청년 창업에 대한 그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거를 피부로 저는 와닿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펀드를 만드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마중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거의 것들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솔직하게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큰 자금, 그다음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건 저는 분명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전략 부분에서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세한 전략은 아직까지 마중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트렌드, 그러니까 당장 2,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에서 또 정치인들이 또 바뀌면 또 방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AI라든지 아까 디지털 농업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쪽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전라북도 가까워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삼아서 전라북도 그다음에 다른 외지에 있는 청년인들 내부에 있는 청년인들을 잘 모아서 스타트업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중앙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어쨌든 간에 지방 정부에서 좀 카피를 해서 좀 자금은 작지만 형식을 좀 빌려가지고 내부에서 인큐베이팅하는 좀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자금적으로 보면 한 5천에서 1억 정도 금액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 5천에서 1억을 받으면 그 친구들은 아무 지역이나 가면 되는데 거꾸로 만약에 그 자금 한 10억 정도로 모아서 스타트업을 20개 정도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절대 다른 곳을 안 가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전라북도 털을 잡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여기서 털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뭔가 이제 사업을 어디다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전라북도가 사업하기 정말 좋은 지역이야. 왜? 이런 게 있어 라고 유인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주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까지 잘해서 와서 정착까지 잘하는 모든 것들을 토탈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창업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세영 이사님, 자, 현장에서 청년 구직자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자, 구직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좀 중요시하고 그들이 또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죠. 한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물었을 때 모든 구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막 3대 스펙, 5대 스펙, 9대 스펙까지 갔었는데 이 9대 스펙 마지막이 바로 성형수술까지 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뭐 해외 연수라든가 학연수, 봉사활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펙이라는 이 부분에 하나에 묶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3월 달에 조사를 해봤는데 채용 결정 요소라는 이 부분을 그래서 기업체하고 구직자를 나눠서 한번 조사해봤더니 취준생이 생각하는 채용 결정 요소 1위는 직무 역량으로 나타났고요. 2위가 전공 지식, 3위가 전공 자격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취준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기업에서 생각하는 신규 채용 결정 요소 1위는 직무 일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직무 역량이었고요. 3위가 바로 전공이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가장 원하는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직무에 얼마만큼 경험을 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인적성 검사라든가 그 프로젝트 발표라든가 이 면접 때도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묻고 있거든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꼭 아르바이트라도 그런 쪽에 경험을 좀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은 직무 일에 능숙하고 경험이 있는 그런 자원을 원한다 말씀하셨고요. 자, 김태형 대표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지역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자, 자치단체의 어떤 지원책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은 자동차를 마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거주지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 근처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주거 비용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월세만 내는 게 아니고 관리 비용도 들어가고 식비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합치면은 못해도 한 4에서 한 60만 원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월세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이제 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월급을 얼마만큼 지자체에 좀 보존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예산들이 보통은 연초에 올립니다. 연초에. 근데 기업들이 직원들을 뽑을 때 연초에만 사람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초에 자금을 모든 걸 쓰다 보니까 관리기관에서는 야 이거 안 되면은 다른 데 줄게 막 이런 식으로 협박성 멘트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1년으로 보고 정확하게 보면은 예산을 1년을 보고 뭐 분기 단위로 좀 쪼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약간 직원들 선발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직원들이 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직원들한테 그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라북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지역에서 오다 보면 좀 생소한 것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뭐 군이나 시단위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야,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주말에 좀 좋은 곳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한다 그러면은 직원들도 주말에 굳이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여유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남아서 자기들의 또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금 이제 지역에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 자, 전북은 진작부터 농도를 표방하고 또 농축산 생명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기치를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실 청년들이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문을 두드려면은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도 덜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전북 인구가 이제 최근 한 4년 정도 전치 자료긴 하지만 통계청 자료인데 전북 인구의 대략 한 11%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 농가의 그 평균을 보게 되면은 4.5%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거의 2배 이상 더 많은 인구 대비 더 많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국 평균의 한 90%, 뭐 9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을 가장 그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소득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산업 자체가 진출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뭐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자원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꺼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이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형태가 또 와야되고 사실 인류의 어떤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런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의 큰 분기점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그게 결국에는 다 일자리였었거든요. 1차 산업혁명만 하더라도 증기기관이라든지 그런 것 되면은 철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배가 만들어져서 먼 곳까지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된 생산물을 멀리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또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 발달은 결국에는 일자리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라북도도 그러면은 농도를 이용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가 되려면은 농업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일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은 항상 정부라든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젊은 층들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다시 기술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플랜티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의 그 스마트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론적으로 대략 빈면적 대비 수직 농장이라고 하는데 한 300배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평이 300평이 될 수 있고 그러면 10,000평만 만들어도 300만 평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 속에서 하나의 직업의 그 기존의 농업이 땀 흘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그 노동력이 좀 더 절감에 대해서 개인 생활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농업 형태가 앞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젊은이들도 많이 거기에 호응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 이사님, 전북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만족스러운 일자리와 주거 시설을 얻고 또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구 위기라든가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전라북도 인구에 비해서 그 청년층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60세 이상이 가장 많고 50대에서 60대가 거기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청년
뭐 수영장을 만든다, 뭐 주문자센터, 뭐 수영장 만드는 거, 이 부분은 청년층을 위한 그 부분이 아니죠. 최근에 이것 때문에 저 젊은 층을 좀 많이 만나봤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딸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그 친구는 인천에 있다가 이제 고향 여기였는데 지금 이쪽에 와서 지금 현재 구직 중에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전라북도가 가장 지금 청년층 그 부분에서 없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놀거리가 없대요. 하나의 부분. 요즘 MZ세들한테 이 부분은 정말 큰 그 부분이거든요. 하다못해 팝업 스토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놀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뭔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쇼폼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다면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들, 복합, 뭐 전시회 이런 부분이 하나는 좀 그 젊은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 더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기업들한테 한 번 더 당부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람 너무 부족해, 사람 뽑기 힘들어요,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내 대표 그 소파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를 우리가 법정으로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는 1988년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88년도에 주 5일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입사 문의가 막 끊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직률이 제로가 되었었습니다. 한때. 그리고 생산성 역시 올라가고 매출액도 증가를 했겠죠. 이제는 제조업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제조업 자체가 전통적인 하드웨어, 제조업 쪽에 그 고용률 자체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동화라든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자동화라든가 그리고 AI, 빅데이터 이런 쪽이 4차 산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고용률 자체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재를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주고 이 사람이 딴 생각을 안 먹게끔 해주는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휴넷 같은 경우는 정년 100세를 내걸었습니다. 정년 100세라고 하니까 이것은 정년이 아예 없앤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주 4일제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여기도 그 소문이 나가지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급여로서는 이길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대기업이 먼저 시도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복리후생.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좀 안착시키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 요약하고 강조해 주신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윤 이사님. 네, 많은 구직자들이 수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중소기업을 가다 하더라도 여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은데요. 여기에도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금 말했던 테라리스 같은 기업들 얼마나 발전성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고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경향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업들, 대표 기업들을 좀 많이 키워가지고 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좀 더 지역에 더 큰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역 기업이라고 일단 무시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업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하시고 분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태형 대표님. 이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직진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살피고 살펴보고 뒤도 한번 돌아볼 시간도 필요하긴 한데 다들 이제 전력 질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관심,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지자체의 관심인데요. 지자체의 관심들이 이제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참 열심히들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어떤 물질적인 면 말고 감성적인 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업들이 잘 되게끔 이제 고민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물질적인 면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좀 많이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관영 지사님께서 항상 그 한 명의 공무원이 한 명의 기업을 이제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주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기업들이 필요로 한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를 정말 찾고자 하는 인재들이 딴 곳을 안 보고 기업들을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제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자체,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 그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또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광수 교수님. 예, 앞에서 뭐 이미 다 얘기를 이제 드렸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남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찾는 그 목표에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를 어떻게든지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며 도전하고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지역 사회의 모습일 텐데요. 하지만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지원책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꿈과도 같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자리 정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자체, 기업, 우리 사회 모두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